그대가 진정 나를 헤아려 한 게 맞는가? 말해보거라. 죽여 주시옵소서. 신하가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자국의 왕을 제거하려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651년 조선 최고 권력자 김자점은 청나라와 은밀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효종을 폐위시키고 새 왕을 세우겠다는 전대미문의 계획. 20년간 쌓아올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계획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을 좋아하는 그의 아들. 단 한 번의 실언이 조선 최고 권력 가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역적의 나락까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649년 5월 한양 창덕궁 대전. 촛불이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김자점 61살. 조선의 영의정이자 20년 넘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은 과인의 형님이셨던 소현세자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어자에서 내려오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효종. 불과 한 달 전 왕위에 오른 31살의 젊은 임금이었습니다. 김자점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소신은 다만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한 마음? 효종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김자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난 4년 전 청나라에서 돌아온 소현세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왕세자가 청나라 오랑캐에 물들었다고, 심지어 청나라 황제의 밀명을 받았다고 인조 임금께 고했던 일을, 그리고 2달 뒤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던 일을, 그 소현세자의 동생이 지금 왕좌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효종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은 물러가시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과인은 형님의 일을 잊지 않았소. 김자점이 대전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가마에 오르지도 못하고 한참을 궁궐 담벼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20여 년, 그토록 오래 쌓아올린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김자점은 평안도 정주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뒤 순탄하게 관직 생활을 이어가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1623년 인조반정이었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옹립하는 쿠데타에 가담하면서 그는 권력의 핵심으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그가 보여준 것은 탁월한 정치 감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권력 유지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정적을 제거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무고와 모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조의 총애를 받으며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1644년 그의 앞에 가장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소현세자였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던 소현세자는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자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접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며
천주교 서적과 천문 기구들을 가지고 왔고 조선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자점은 이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인조에게 거듭 아뢰었습니다. 세자께서 오랑캐 풍속에 물드셨사옵니다. 심지어 천주교라는 사교를 들여오려 하시니 이는 조종의 법을 어지럽히는 일이옵니다. 인조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더 사랑했습니다. 김자점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 황제의 밀명을 받고 조선을 배신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1645년 4월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급사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학질이었지만 한양의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독살이라고. 그리고 그 배후에 김자점이 있다고. 세자가 죽자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김자점은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1649년 5월 인조가 승하하고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효종은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며 치욕을 겪었습니다. 8년간 심양에서 형 소현세자와 함께 지내면서 그는 형이 얼마나 조선을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돌아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김자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위 후 효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북벌 준비였습니다. 과인은 반드시 청나라를 쳐서 이 치욕을 씻을 것이다. 효종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군대를 훈련시키고 성곽을 수리하고 무기를 제작하라 명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장정들이 모집되었고 화포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자점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북벌, 그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의 위력을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조선군은 보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인조 임금은 남한산성에 갇혀 굶주리다가 결국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청나라와 전쟁을 하겠다고? 김자점은 조정회의에서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하, 우리의 국력으로는 아직 청나라와 맞서기 어렵사옵니다. 좀 더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경은 조선이 영원히 오랑캐에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오. 효종의 날카로운 반문에 김자점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조선이 정말 청나라와 전쟁을 벌인다면 패배는 자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정승들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효종은 점점 노골적으로 김자점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자점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조정에서 밀려났습니다. 송시열, 송중길 같은 효종의 측근들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1650년 가을, 김자점은 자신의 저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 평생 쌓아온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청나라, 조선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청나라에 효종의 북벌 계획을 알린다면 청나라가 직접 나서서 효종을 압박할 것입니다. 어쩌면 왕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자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영모입니다. 발각되면 삼족이 멸할 대역죄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청나라 사신이 한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김자점의 발걸음은 저절로 사신의 숙소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한양거리. 김자점은 갓을 깊이 눌러쓰고 사신의 숙소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숙소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청나라 관리였습니다. 김자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자점의 입이 열렸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소. 그 한마디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1650년 겨울 청나라 사신 일행이 한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자점은 자신의 서재에서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것처럼 그의 마음도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한 지 벌써 3번째였습니다. 앞에 2장은 찢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썼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군사를 모으고 있사옵니다. 화포를 만들고 성을 수리하고 있사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효종은 북벌을 위해 전국의 장정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성곽을 보수하고 한양 주변의 방어시설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이 모든 정보를 편지에 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는 천조청 나라를 거역하려는 뜻이 아니겠사옵니까?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자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 비밀리에 북경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조정을 움직일 것입니다. 한 달 뒤 예상대로 청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신의 얼굴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조선이 군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소? 이것이 사실이요? 효종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변방의 도적과 왜구를 막기 위한 방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천조에 대한 불경한 마음은 추호도 없사옵니다. 하지만 청나라 사신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곳곳을 돌아다니며 군영과 성곽을 시찰했습니다. 김자점은 은밀히 그들을 만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북벌입니다. 효종은 청나라를 치려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사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자점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선이 무모한 전쟁으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천조께서 적절한 압박을 가하신다면 효종도 북벌을 포기할 것입니다. 사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충정을 알겠소. 우리는 이 정보를 황제께 보고할 것이오. 김자점이 사신의 숙소를 나설 때 멀리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시열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는 김자점이 청나라 사신과 은밀히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송시열에게 보고했습니다. 송시열은 심각한 표정으로 효종을 찾아뵈었습니다. 전하,
김자점이 청나라 사신과 수상한 접촉을 하고 있사옵니다. 효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아직은 정황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꼬리를 잡을 것입니다. 효종은 비밀리에 김자점을 감시하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중간에 사람을 여러 명 거쳐서 연락했습니다. 편지도 암호처럼 애매하게 썼습니다. 1651년 봄 김자점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청나라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효종을 압박하여 폐위시키고 온순한 왕족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를 조선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김식이었습니다. 김식은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호의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영리하지도 신중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영의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벼슬에 있었습니다. 김식은 아버지가 무언가 중대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자점이 외출한 사이 그는 아버지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숨겨진 서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청나라와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김식은 내용을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효종을 폐위시키려는 계획? 이것은 영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성공하면 우리 집안은 더 큰 권세를 누릴 것이다. 욕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김식은 서신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1651년 4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김식은 친한 벗들과 기생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기생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식은 취기가 올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김식은 술잔을 비우며 우쭐대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곧 조선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걸세. 무슨 변화 말인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자 김식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거야.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큰일을 준비하고 계시네. 청나라와 손을 잡으셨지. 순간 술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효종이 무모한 북벌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래서는 나라가 망하네. 우리 아버지께서 청나라와 협력하여. 그때서야 김식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 아니네. 그냥 술김의 한 소리일 뿐이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게.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술자리는 이내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 이유태는 달랐습니다. 이유태는 김식과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자점 부자의 행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죄 없는 신하들을 모함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유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었습니다. 김자점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흘밤을 고민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배신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태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정의 충신으로 알려진 송시열을 찾아갔습니다. 송시열의 집 앞에 섰을 때 이유태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감 국가의 중대사를 아뢰고자 합니다. 송시열은 이유태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한적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유태는 김식의 술자리 발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송시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김자점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김자점이 청나라와 내통하여 주상전하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김식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송시열은 즉시 효종을 아련했습니다. 효종은 보고를 듣고 분노했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오. 김자점이 청나라와 주고받은 서신을 찾으시오. 하지만 김자점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신들은 철저히 숨겨져 있었고 함부로 그의 집을 수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효종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김식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젊고 경솔한 아들이 아버지보다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651년 5월 김식은 효종에게 불려갔습니다. 대전에 들어선 김식은 왕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경은 최근 술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김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신은 그저 술김에 망령된 말을 술김이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영모를 술김에 했다는 말이요? 효종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김식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하. 하지만 효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송시열에게 눈짓했습니다. 송시열이 나섰습니다. 김식, 그대 아버지가 청나라 사신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아는가? 김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효종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김식을 의금부에 가두라. 그리고 김자점의 집을 수색하라. 명이 떨어지자마자 포도청 관리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의 측근이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자점은 급히 서재로 달려가 서신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포도청 관리들이 도착했을 때 서재에는 타다 남은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청나라와 주고받은 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자점은 얼른 옷을 갈아입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아직 체포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효종을 아련하여 해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 앞에서 내시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대감, 전하께서 오늘은 정사를 보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김자점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역적으로 낙인 찍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자점은 비틀거리며 궁궐을 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 김식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식이 버틸 수 있을까? 아니, 그 경솔한 아이가 고문을 견딜 리 없습니다. 그날 밤 김자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한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김자점은 누더기 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하인 하나만 데리고 북문으로 향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성문을 빠져나올 때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한양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권력을 휘두르던 도성,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이 되었습니다. 한편 의금부에서는 김식에 대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의금부 도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대 아버지가 청나라와 무슨 거래를 했는가? 김식은 처음에 버텼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고문과 신문 끝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청나라 사신을 만나셨습니다. 효종의 북벌 계획을 알렸습니다. 자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식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계획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송시열이 효종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전하, 김식이 자백했사옵니다. 김자점이 청나라와 내통하여 전하를 위협하려 했다고 하옵니다. 효종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자점은 지금 어디 있는가?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라. 김자점을 반드시 잡아들여라. 압록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1651년 6월 평안도 의주. 김자점은 작은 주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 한 달 전만 해도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자점은 황급히 삿갓을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압록강만 건너면 청나라입니다. 그곳으로 망명할 수 있다면 아직 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청나라 조정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감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경은 삼엄하게 지켜지고 있었고 이미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나루터에 관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자점은 몰래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을 훔쳐 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누구냐?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김자점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수비대가 지나갔지만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자점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 주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손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그냥 행상인이요. 행상인이 짐도 없이 혼자 다니십니까? 김자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자점은 알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관아에 신고하러 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도피 생활로 기력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도청 관리들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주막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자점, 어디 가려는가? 포도청 관리가 칼을 빼들며 외쳤습니다. 김자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기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소. 포도청 관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한양에 가서 말씀하시지요. 김자점은 결박당했습니다. 쇠사슬이 손목과 발목을 조였습니다. 그는 말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의주에서 한양까지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김자점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길거리의 백성들이 그를 보고 침을 뱉었습니다. 저놈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역적이란다. 청나라계 노릇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돌이 날아왔습니다. 김자점의 이마에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광군은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으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1651년 6월 하순, 김자점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의금부의 차가운 감옥. 아들 김식이 이미 수감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부자는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김식은 고문의 흔적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제가 입을 잘못 놀렸습니다. 김자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의금부 도사들이 엄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효종이 보낸 특별 감찰관도 배석했습니다. 김자점, 그대는 청나라와 내통하여 주상전하를 위협한 역모의 죄를 범했다. 이를 인정하는가? 김자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교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역모를 꾸민 적이 없소. 단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여. 나라의 안위? 의금부 도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대 아들 김식이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대가 청나라 사신과 비밀리에 만나 효종의 북벌 계획을 누설했고 심지어 왕을 폐위시키려 했다고 말이다. 김자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아들놈이 잘못 이해한 것이오. 나는 단지 청나라와 외교적 협력이라고? 왕을 몰래 배후에서 폐위시키려는 것이 외교적 협력이란 말인가? 신문은 사흘간 계속되었습니다. 김자점은 처음에 강하게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증인들이 불려왔습니다. 이유태가 나와서 김식의 술자리 발언을 증언했습니다. 청나라 사신의 숙소 근처에서 김자점을 목격했다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곳에 우연히 한밤중에 청나라 사신의 숙소 근처를 배회했다는 말인가? 김자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이 궁색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셋째 날 김자점은 마침내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소. 나는 청나라 사신을 만났소. 그리고 효종의 북벌 계획을 알렸소. 의금부 도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백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가? 김자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효종의 북벌은 조선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청나라를 이길 수 없소. 나는 나라를 구하려 한 것이오. 그래서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 왕을 협박하려 했단 말인가?
협박이 아니오. 단지 효종이 무모한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려. 그리고 왕을 폐위시키려 했소? 김자점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의금부는 효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김자점의 처벌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강경파는 극형을 주장했습니다.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대죄입니다. 김자점을 능지처참에 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신들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김자점은 여러 대를 섬긴 원로 대신입니다.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극형을 내리면 후세에 억울한 죄인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이 사건을 빌미로 간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자점을 처형한다면 청나라는 조선이 자신들을 적대시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효종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김자점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형 소현세자를 모함한 자, 이제는 자신마저 배신한 자. 하지만 왕으로서 감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효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자점과 김식은 유배에 처한다. 김자점은 제주도로, 김식은 진도로 보내라. 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관직을 박탈하며 가족들은 평민으로 강등한다. 조정의 판결이 선포되었을 때 강경파 신하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효종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김자점은 판결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다행인 일일까요? 제주도행 배가 한양을 떠난 것은 1651년 7월 초였습니다. 김자점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배 밑창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습기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항해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흔들 때마다 김자점은 구역질을 했습니다.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제주목사 현익은 김자점을 인수받으며 냉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적을 엄중히 감시하라는 왕명을 받았소. 어떠한 외부 접촉도 허락하지 말라. 김자점은 제주도 한라산 기슭의 작은 초가집에 수감되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창문도 작고 어두웠으며 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김자점은 좁은 방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평안도 정주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과거에 급제했던 젊은 날, 인조 반정에 참여하여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갔던 순간,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조선을 좌지우지했던 시절, 그 모든 영화가 이제는 한낱 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김자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했다. 효종의 무모한 북벌이 조선을 멸망시킬 것이 분명했다. 나는 옳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김식이 경솔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자점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제주 목사는 왕명대로 그에게 최소한의 것만 제공했습니다. 음식은 하루 두 끼,
거친 보리밥과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했고 의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1651년 가을 김자점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올랐습니다. 제주 목사는 이를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효종의 답은 짧았습니다. 역적에게 무슨 치료를 하겠는가? 그대로 두라. 한양에서는 김자점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사신을 보내 김자점의 처벌에 대해 물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대신이 영모제로 유배되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오? 효종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자점은 개인적인 권력욕으로 조정을 어지럽혔사옵니다. 천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사옵니다. 효종은 김자점이 청나라와 내통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드러나면 청나라가 이를 빌미로 조선을 압박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청나라 사신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효종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선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효종은 이 사건 이후 북벌 준비를 더욱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신하들만 참여시켰고 정보 유출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송시열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김자점 같은 배신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들은 항상 명심하시오. 권력은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지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오. 한편 진도로 유배된 김식의 상황도 비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젊었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컸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내가 술자리에서 입만 조심했더라면. 김식은 자책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려 했지만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1651년 12월 제주도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라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김자점의 초가집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누더기 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김자점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김자점은 혼미한 의식 속에서 환영을 보았습니다. 소현세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자점, 그대는 나를 모함했소. 세자, 세자마마, 그대는 권력을 위해 충신을 죽이고 나라를 배신했소.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오. 김자점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1652년 2월 김자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주 목사가 다시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김자점이 위독하옵니다. 어찌하오리까? 효종의 답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대로 두라. 1652년 3월 초 이른 아침 김자점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72였습니다. 시신은 제주도의 한 언덕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비석도 제사도 없었습니다. 한양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효종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침묵했습니다. 김자점이라는 이름은 이미 역사에서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몇 년 뒤 김식도 진도 유배지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김자점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평민으로 강등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 가문이었던 김자점 집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659년 여름 효종이 승하했습니다. 제위 10년, 그토록 염원하던 북벌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효종의 아들 현종이 즉위했지만 북벌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송시열은 늙은 몸으로 효종의 빈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하, 김자점 같은 역정만 없었더라면 북벌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을 것을.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김자점 사건 이후에도 청나라는 조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의 군사훈련을 감시했고 북벌의 조짐이 보이면 즉시 압박을 가했습니다. 효종 이후의 임금들도 명분상으로는 북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의 힘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현종 즉위 후 조정에서는 김자점 사건을 재조명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김자점이 과연 진짜 역모를 꾸몄는지 아니면 정치적 희생양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송시열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김자점은 청나라와 내통하여 선왕을 위협한 역적이옵니다. 그의 죄는 천추에 용서받을 수 없사옵니다. 결국 김자점은 역사의 역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실록에는 그의 죄가 상세히 적혔고 후대 사람들은 그를 조선 최악의 배신자 중 하나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김자점 사건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권력욕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김자점은 평생을 권력을 위해 살았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나라조차 배신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들은 김자점을 예로 들며 젊은 관료들을 가르쳤습니다.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 권력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사람은 김자점처럼 타락한다. 둘째, 외세 의존의 위험성이었습니다. 김자점은 내부 정치 투쟁에서 외국 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실학자들은 이 사건을 분석하며 경고했습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순간 국가는 독립성을 잃는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스스로 목을 조르는 일이다. 셋째, 충성의 의미였습니다. 김자점은 자신이 나라를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효종의 북벌이 조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청나라와 협력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시열의 말처럼 진정한 충성은 왕 개인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김자점은 충성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다. 진정한 충신이라면 설사 왕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직언으로 바로잡으려 했을 것이다.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배신이다. 넷째, 법과 정의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효종은 김자점을 처벌할 때 조정 대신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극형을 내리고 싶었지만 여러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유배형을 선택했습니다. 후대 법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왕권과 법치의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효종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법과 정의를 고려했다. 이것이 바로 성군의 자질이다. 다섯째, 역사의 심판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살아있을 때 권력으로 많은 것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의 죄를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실록은 김자점의 죄를 상세히 적었고 후대 사람들은 그 기록을 읽으며 그를 역적으로 기억했습니다. 18세기의 한 실학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자점은 당대에는 권력자였지만 역사에서는 역적으로 남았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다. 김자점 사건은 조선의 정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정 신하들은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 사신과의 접촉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효종 이후의 임금들은 신하들의 충성심을 더욱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북벌 같은 중요한 정책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하들과만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김자점 사건은 조선의 북벌 정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청나라는 이 사건을 통해 조선의 북벌 의지를 확인했고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조선은 결국 북벌의 꿈을 포기하고 청나라와의 평화적 공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김자점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일부는 김자점을 단순한 악인으로 보는 것을 경계합니다. 김자점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다. 하지만 그를 단순히 악인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역사를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는 당대의 정치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었다. 또 다른 학자는 반론합니다. 아무리 정치 현실이 복잡해도 나라를 배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김자점은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의 이익을 택했다. 그것이 그를 역적으로 만들었다. 논쟁은 계속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김자점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외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들은 김자점 사건을 통해 더욱 선명해집니다. 제주도 한라산 기슭, 김자점이 묻힌 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무덤조차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역사책 속에서 김자점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김자점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나라를 배신한 역적이다. 그의 죄는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후대 사람들은 이를 거울 삼아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백성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김자점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배신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역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김자점은 가장 치욕스러운 역적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의 비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 가져오는
파멸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김자점의 이야기를 다시 읽는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김자점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권력은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김자점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